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셧다운 종료 가능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금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도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의 기조가 마감장까지 이어질지 저희와 추가적인 전략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시를 꿰뚫어보는 5가지 뉴스를 통해서요, 투자 인사이트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네, SK증권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AI 밸류 체인에 진입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000원에서 44,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는요, 6%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액침 냉각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RC가 한국이 핵심적인 허브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요. 오늘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도 이에 해당이 되면서요. 관련주의 상승까지도 눈에 띕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3.6%, 리비안이 7.75% 상승하면서 로시드를 제외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온기가 국내 증시에도 퍼졌고요. 일부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 움직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웨어러블까지 출연이 되면서요. 로봇 개발 다각화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 거론이 됐고요. 오늘 관련주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까지도 확인됩니다. 백조 원대의 수주를 만들어낸 K방산이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AI 기능까지 탑재된 군사 로봇으로 톱4를 노린다라는 전략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들이 장 초반 상승세를 시현하면서요. K방산의 기회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민경 경제 아나운서와 어떤 인사이트에 집중을 했는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드디어 해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에 찬성을 하면서 가장 큰 고비인 표결을 통과를 했는데요. 이제 상하원을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셧다운이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주들이 강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도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3%대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44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리비안도 7%대 상승하면서 16달러 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ESS 배터리 시장 확대 기대감도 오늘 2차 전지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3분기 실적을 공개했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6%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 대장주 오늘 5%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오전장에는 11%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92,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장중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브레인도 3%대 강세, 같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3%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의 움직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BK홀딩스가 2%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964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신 EDP는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 2%대 강세 움직임, 현재 1%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상신 EDP 12,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엔솔도 1%대, LNF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 하나씩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500억 원 넘게 현재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매출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4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에코프로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사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8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92,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어제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죠. 3분기 매출은 1,43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은 3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어제 상한가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오늘까지도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영업 적자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이번 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31,000원에서 37,000원으로 올려 잡은 상황이고요. 투자 의견 역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IBK 투자은행도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 24,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단숨에 뛰어넘으면서 현재는 34,3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NF입니다. LNF도 최근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22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은 하이니켈 양극재의 출하 확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LNF의 주가는 10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들어서는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박스권에 위치를 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단이 열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2만 5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저가 매수세 유입이 유효할지 여부들 살펴보시고요. 자, 이어지는 투자 인사이트는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인사이트에 집중하셨을까요?
네, 이어서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데이터 센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고성능의 연산을 지속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적으로 담가서 냉각을 하는 액침 냉각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존 공냉식이나 수냉식 같은 냉각 방식에 비해서요, 이 전력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인 GRC의 피터 플린 회장은 향후 2, 3년 내에 액침 냉각 시장이 최대 2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GRC는 델, HP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전자, SK엔무브, GRC가 손을 잡고요. 액침 냉각 솔루션 실증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칠러 그리고 냉각수 분배 장치 같은 솔루션, 그리고 GRC의 액침 냉각 탱크, SK엔무브의 액침 냉각 플루이드 등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계획입니다. 플린 회장은 AI 시대의 냉각은 공기가 아닌 액체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요. 특히나 한국이 기술력과 또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기술을 냉각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면서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월드 아시아 2025에서 이 냉각 용량을 2배 높인 신형 냉각수 분배 장치를 공개했고요. 최근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넷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LG전자 현재 주가 0.3%가량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8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SK엔무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엔무브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국내 최초로 액침 냉각 플루이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GRC와 협력을 해서요,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등 미래 냉각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SK엔무브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베이션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SK이노베이션 현재 0.5%가량 상승을 하면서 1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ST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냉각 시스템 섹터에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는 종목 바로 GST인데요. 이 GST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배기 온도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 GST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7%가량 오른 28,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G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친환경 CO2 칠러 신제품을 출하한 바도 있습니다. CO2 냉매를 적용해서 탄소 배출을 99%가량 줄인 냉각 장비인데요. 이 첫 수주는 미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발주분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친환경 반도체 장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른 액침 냉각을 비롯한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현재 1.8%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GS 역시도 1.2%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가 2023년에 액침 냉각 전용 윤환유 제품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유니셈은 3.2%, KN솔은 1.6%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워트 같은 경우도 0.4%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업인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2조 4천억 원가량의 인수를 하면서요. 이 냉각 솔루션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냉각 시스템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시장의 일정을 살펴보고요. 또 추후에 부동산 정보까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군제 개막과 함께 또 빼빼로데이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가 자체는 이미 또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때 선 반영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유통이나 이커머스, K뷰티 관련주들 모두 다 수급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각각 KPI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차가 보여지고요. W게임즈나 시프트업 그리고 위메이드 모두 다 아직 확정적인 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과연 주가 모멘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펙의 월간 보고서 있습니다. 최근 유가 가격의 변동성이 좀 있었었죠.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또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한 국회 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관련된 보도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의 일부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과연 내일도 크고 작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엔터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이브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급락 양상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펄어비스와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남은 실적 발표 일정들 챙겨보시면서요. 시장의 시나리오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의 시선을 경매 시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투자자들이 선택한 건 바로 경매 시장이었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에 실거주 의무를 피한 경매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 전역이 포함이 됐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12곳이 선정이 됐었는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차트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94.9%입니다. 그러니까 낙찰가보다 적은 금액의 낙찰이 된 건데 지금 현재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급격한 낙찰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다라는 건 그 물건에 관한 경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웃돈을 주고서라도 아파트 매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경매 물건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했을까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지난달 102.3% 늘었고요. 이게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게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게 됐고요. 2022년도 6월 달 이후에 첫 번째로 100% 돌파라는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왜 경매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경매 낙찰가율을 나타냈는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진과 성동, 용산과 송파, 강남 지역 등이 핵심적인 주도 지역이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강벨트 지역의 열기가 여전히 가장 뜨거웠습니다. 즉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경매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진구가 낙찰가율 135.4%로 상승폭이 전월 대비해서 27%나 높아지면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잇는 게 성동구와 용산구 그리고 송파구와 강남구 순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요. 우리가 부동산 규제가 있기 이전에도 이 한강벨트 지역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이게 경매 시장까지도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낙찰 사례를 보자면요. 이 감정가가 130%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실제 경매 물건이 나왔던 가격보다 무려 30% 넘는 프리미엄이 붙였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광진구의 청구 아파트가 낙찰가율이 139%, 그리고 현대 6차가 130%, 성동구의 한신 휴플러스가 130%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양천구와 류목동, 그리고 영등포구의 신길 우성까지도 100% 웃도는 낙찰가율을 나타내면서요. 지금 부동산 규제를 피해서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외곽은 냉각을 나타내면서 이중 시장의 구조가 뚜렷하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언급해드렸었던 광진구나 성동구, 강남구, 용산구 그런 한강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경매 시장의 열기도 다소 사그라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낙찰률은 39.6%로 전월 대비해서는 10% 넘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강남권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현금 부자들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이후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100% 넘어간 낙찰가를 나타내는 지역도 있었지만 양극화가 좀 심해지면서 그 외의 지역 쪽에서는 경매 시장의 열기도 사그라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은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매 시장에까지도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자금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경매 시장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한강벨트 지역 쪽에만 급격한 낙찰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 규제라는 건요, 부동산 시장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제를 피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투자를 움직이는 주체 세력은 역시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우리가 또 경매 시장이 하나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정답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낙찰을 통해서 부동산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마감가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민경,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마켓 투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AI 효과에 따라서 방산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볼게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들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당초에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에 이 정상회담 직후 빠른 시일 내에 팩트시트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요, 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소에서 원잠을 건조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요,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등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으면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까지도 겹치면서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자동차 관세의 인하가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올 3분기 현대차 1조 8천억, 기아는 1조 2천억 정도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의 영업이익도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29%, 기아는 49%가량 감소했는데요. 매달 10만 대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업계로서는 관세 인하가 한 달만 늦어져도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빨리 이 팩트시트가 확정이 돼서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으로 관세 인하 자체가 늦어지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모두 다 큰 폭으로 수출이 늘긴 늘었습니다. 1월에서 또 10일까지 수출이 6.4% 증가를 했죠. 고율 관세 상황 속에서도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 6.5%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3.9%, 1.8% 줄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으로의 전기차 수출,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 지역으로의 중고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요, 수출 지역 다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를 포함한 광제조업 수출이 8% 늘었고요. 또 소비재 가운데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4.9%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또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치에서도요, 승용차의 수출이 16.2% 증가하면서 17.7% 증가를 기록했던 반도체하고 함께 이 전체 수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11월 초의 수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4% 늘어난 158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의 수입액이 170억 달러로 8.2%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산업은 관세 장벽 속에서도 전기차, 중고차, 트레일러 등 이 품목 다양화 그리고 시장의 확장을 통해서 수출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신용 등급이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도요타와 현대차만이 안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브랜드가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의 고율의 관세 여파로 대부분의 완성차 브랜드가 이 신용 등급이 하향되거나 부정적 전망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리고 도요타만은 예외적으로 안정적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현대차의 신용 등급을 A- 그리고 도요타를 A+로 유지를 했고요. 두 회사 모두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친환경차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판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높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나 이 피치는 미국 상호 관세에 따른 단기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이 친환경 라인에서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판매 지역과 파워트레인의 다변화,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평가의 배경에는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과 수익성 중심의 신차 구조 개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요, 이 미국 시장 점유율 12%대 달성을 목표로 고수익의 하이브리드 SUV 신차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한 이 판매 감소를 하이브리드 모델이 만회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관세 인하까지도 현실화가 된다면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또 본격적인 인공지능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협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제휴를 넘어서 이 피지컬 AI 생태계를 함께 만든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현대차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행보는 무엇일까요? 네, 이 현대차그룹은 최근에 엔비디아한테 차세대 블랙웰 GPU 5만 장을 공급받은 바가 있죠. 이를 통해서 국내의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이 피지컬 AI라고 하면요, 이 현실 공간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직접 작동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자율주행차, 로봇,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요, 현실하고 동일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자동차용 고성능의 칩셋 드라이브, AGX 토르를 통해서 차량의 두뇌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AI 인포테인먼트 등 차세대 지능형 차량에 활용이 됩니다. 동시에 제조 과정도 AI로 혁신을 해서요, 공장 설비와 로봇의 움직임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해서요, 로보틱스와 제조를 결합하는 실행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정혜선 회장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협력이 현대차 그룹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완성차 업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수익성이 급감했지만 최근에는 이 국내 타이어 업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이 국내 타이어 3사가 미국의 고율 관세 속에서도요, 모두 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매출 5조 4천억, 영업이익 5,869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금호 타이어도 광주 공장 화재 여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1,085억 원으로 증권가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넥센 타이어도 역시나 영업이익 465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낮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와 그리고 유럽 중심의 수출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한국 타이어의 유럽 매출 비중은 42%로요. 북미는 21%인데 2배 정도 유럽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금호 넥센 역시도 유럽의 비중을 확대를 해서 미국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미국 판매가를 7에서 10%
30%가량 인상하면서요.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도 했고 교체용 타이어 시장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수요를 지탱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 전기차, SUV용 고가 타이어 판매 확대, 그리고 원자재 운임비 안정세가 맞물리면서요. 수익성 역시도 개선이 됐는데요. 결국에 이 국내 타이어 업계는 유럽 중심의 수출,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확대, 비용 안정화로 이 완성차 업계와는 좀 다르게 미국의 관세 충격을 상쇄를 하면서요. 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마켓 투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실적과 수주가 탄탄한 방산주의 모멘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K방산이 해외 곳곳에서 이제 성적을 올리면서요 주목받고 있죠. K9 자주포와 T50 훈련기 그리고 국내 조선소가 만든 군함까지 활약 중인데요. 이 급성장 속에서도 과제는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K방산은 현재 성과와 과제가 공존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성과를 보면 한국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들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신뢰를 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9 자주포는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훈련기 T50과 이를 개량한 FA50은 인도네시아와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래식 무기를 급하게 확보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K방산은 빠른 납기와 검증된 품질을 강점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자연장 로켓을 수출을 했고요. 루마니아와 노르웨이에서도 추가 계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보병 전투차처럼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도 해외 수요에 맞게 개발을 해서 수출에 성공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과제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K방산은 아직 재래식 무기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소프트웨어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에 접목을 해야지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 정부도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K방산의 현 주소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기술 혁신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혁신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은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또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요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현재 약 100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덕분에 업계에서는 최소 5년치의 일감을 쌓아뒀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3분기에도 탄탄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약 100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방산 분야에만 3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공 유도무기를 인도와 중동 지역에 수출을 하면서 올해 납품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29조 6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방산 부문 일감이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추가 수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LIG 넥스원도 23조 4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사별로 수주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방산업계 전체 실적은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K방산 산업 속에서도 모든 기업이 순항 중인 건 아닙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요 이번엔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좀 양극화를 나타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대부분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한 반면에 한국항공우주산업만이 홀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 4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8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2%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영업이익이 602억 원으로 21%
수익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주 실적도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올해 목표였던 8조 4,570억 가운데 3분기까지 확보한 금액은 3조 6,600억 원으로 달성률은 43% 수준에 그치면서 2년 연속 목표 미달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국내 주요 입찰에서 잇따른 탈락이 있었고요. 2022년 폴란드 FA50 수출 이후에는 대형 신규 수출 계약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납품이 예정됐던 소형 무장 헬기 물량이 4분기로 연기가 되면서 3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영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지난 7월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5개월째 CEO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의사결정이 멈추고 수주 경쟁력은 물론 해외 파트너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국가 전략 기업의 경영 공백을 정치 일정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정치와 분리된 전문 경영 체제의 복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K방산 속에서도 부진한 실적을 냈던 한국항공우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강훈식 의원이 방산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합니다.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KF-21 등 국내 첨단 무기 세일즈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문이 또 우리 K방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 자격으로 유럽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지난 2022년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도입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방문은 다음 주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비롯한 국내 첨단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가 될 전망입니다. 강 실장은 아랍에미리트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서 한국 무기체계 구매와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등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칼리드 빈 아부다비 왕세자와의 면담도 추진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교 행보는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내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4%대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로템도 4%대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특사 파견은 단순한 세일즈를 넘어서 한국 방산의 외교적인 신뢰와 기술력을 함께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 내 방산 수출의 핵심 거점이자 향후 사우디와 카타르 등 인근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은 시장인데요. 따라서 이번 방문은 한국이 단일 계약 중심의 수출국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방산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켓클리닉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요, 오후장과 마감장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